자, 계약의 해지예요. 274페이지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먼저 이 해제라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를 통해서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해제라 그래요. 이때 해제권이란 권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행사합니다. 단독행위로 의사표시 한 개로서 행사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해제권이란 권리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무효로 만들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계약을 전제로 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급효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제도죠. 유효한 계약. 그렇죠. 유효한 계약을 대상합니다. (3번)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거 따라 두셔야죠. 일시적 계약을 유효한 계약, 이 계약 중에서도 일시적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소급효가 있죠.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이다. 4번 해지는 계수적 계약의 소멸 원인이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 특유의 소멸 원인이므로 계수적 계약과는 무관하다 했는데, 관계없다 했는데, 자, 우리는 해제는 원칙은 일시적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계속적 계약이라도 이행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행 착수 전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이라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계약 체결한 이후 보증금을 일부를 중도금 쪽으로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약정인 보증금 중 일부의 중도금 지급 약정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최고하고 상당기간 체결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처음부터 그 임대차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즉 서로 간에 이행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계약 해제의 원리에 의해서 소급해서 그 거래관계를 종료시켜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는 오로지 일시적 계약에만, 해지는 오로지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된다 하면 안 된다. 특히 이 해제는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 해제권 행사에서 해제권이 법정 해제권일 때는 우리 민법의 일반 규정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하잖아, 그죠? 손해가 생기는 이 부분에서는 해제권자가 해제한 후에도, 해제권 행사 후에도 행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채무 불이행한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배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이 5번이네, 그죠? 5번.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와 구별해야 될 개념이 3번에 합의해제가 있죠. 3번에 합의해제, 해지와 구별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번,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자, 합의해제하면 이 해제 효과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해제란 말은 계약에 의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의해제는 계약의 형태다. 계약. 여기는 소급표만 있고요. 이 해제에서는 소급 실효만 있고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합의해제 효과는 소급표만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4번의 문제입니다. 4번. 여기 4번. 4번에 1번.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소급표가 있을 뿐이다. 자, 2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익이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죠. 원상회복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요. 손해배상 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번.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법정 해제에서 나오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의 경우에 만약에 반환할 내용이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붙여서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합의 해제 해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3번. 3번이 틀린 질문이네요. 그죠?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근데 승낙 의사표시할 때 변경을 가한 승낙을 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옳다. 4번.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야지 못한다. 자,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합의 해제에도 소급표가 있으니까 민법상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여기에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야죠.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서 유추를 인정한다. 이렇게. 자, 4번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정리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이행지체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면 상당 기간 최고하고 그래도 불이행 시 그때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또 채무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또 이행 불능의 경우, 또 불완전 이행에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에서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최고를 생략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란기한 최고할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설에 의하면 학설은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 그러죠. 학설은 해제의 경우 이때도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하죠. 학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거절해서 명백히 한 경우, 이행 불능의 경우,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생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우리 학설에 의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 이런 등은 최고 절차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행 지시로 인한 계약 해제 틀린 것은 1번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한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최고는 반드시 미리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요. 미리 할 필요 없죠. 이행 지체가 되면 그때 행사해도 되죠. 옳다.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법정 해제권 행사와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다. 그래서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여기죠. 정기 행위의 이행지체. 따라서 최고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죠. 자, 4번에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1인에 대하여 하여도 효력이 있다. 4번에요. 해제권 행사에 관한 이야기죠. 행사. 자,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 표시 한 개를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명시적 의사 표시든 묵시적 의사 표시든 다 가능하죠. 한번 이 의사 표시 행사하면 처리할 수 없죠. 행사해버리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는 단독행위 행사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이렇게 하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해제 대상이 되는 계약이 만약에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하죠. 행사에서는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 소멸해버리면 해제권 전부가 행사 못하니까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소멸의 불가분성도 발생합니다. 소멸의 불가분성도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특약을 붙여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의 불가분성.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계약 해지 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사례 문제 한번 적용해 보죠. 자, 10번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갑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했죠. 교환계약을 했습니다. 교환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이렇게 X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이행 완료했다. 근데 을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불이행 중이다. 이런 거잖아요. 불이행. 이행, 불이행 중에서도 뭐예요? 이행지체죠. 자, 을은 이행지체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자, 을은요 그 토지 X토지를 자기 소유권을 취득한 X토지를 이것을 병에게 양도했네요. 매도 처분해서 X토지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병한테. 그 후 Y토지 수용되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Y토지가 이행지체 중에 수용이 되어버렸죠. 수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행 불능 되어버렸다. 그죠? 수용으로 인한 이행 불능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에 첫 번째 을은요, 을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불능이 되면 이때는 이행 불능으로 취급합니다. 수용으로 이행 불능이 되더라도 이행 지체 중에 발생한 것이니까요. 이행 불능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안 했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야죠. 왜냐하면 이행 불능으로 취급하면 이행 불능은 뭐죠? 최고 절차가 필요 없죠.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가 있죠. 2번.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대상 청구. 이것이 갑에게 인정되죠. 그래서 2번과 3번 보시죠.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 손해는 계약 체결 시 Y토지 시가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 여기에 이행 체결 시가 아니라 이행 불능 시의 손해 산정. 자, 손해 산정은 언제 한다? 이행 불능됐을 때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4번. 갑이 교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 마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갑이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를 하기 전에 해제권이 있으나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 병 이래죠. 이때 이 제3자는 선의 악이 관계없이 이 사람의 권리는 보호해야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갑의 해지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불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보호되니까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교환계약을 해지하고 병한테 소유권 내놔라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옳다. 5번.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안 후에 병의 등기가 견우되었다면 자, 이때 5번. 만약에요. 갑의 해제 후 이 해제 후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 경우, 이렇게 병이 소유권 취득이 어떤 상태에서 알았냐? 알고 취득했다 이 말이다. 알고 취득.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알고 했기 때문에. 즉 해제한 후에 거래한 제3자, 3자는 선의만 보호합니다. 선의만 보호. 자, 그래서 5번은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 옳은 질문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15번의 해제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해제를 적법하게 해제했을 때 해제 효과. 기본적으로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 사이는 동시 이행에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기본이죠.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계약이 해제되면 기존의 계약 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직접 효과설이 다수이다. 그렇죠. 1번, 직접 소급효가 발생한다. 직접적 효과다. 그 효과 내용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물권적 효과로 해석하죠.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유인성에 취하게 되면 물권적 효과다. 2번,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해제되기 전의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 악의를 제3자를 불문하고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죠. 2번, 해제 전에 거래한 제3자, 이 제3자는 등기를 갖춘 제3자죠.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그렇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이 사람은 전에 했을 때요. 중요합니다. 전. 자, 3번. 제3자는 계약 해제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도 포함한다. 그렇죠? 즉 부동산 임차권 경우에는 권자면 여기는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죠. 옳다. 4번,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도 제4번인가요? 4번, 해제권 행사는 해제권자 모두가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자, 이게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에서는 이것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분성은 동시에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죠.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오면 되는 것이고 또 그 상대방 전원에 대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동시에 행사해서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동시성은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고 해야겠네요. 5번,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 등기 전에 계약 해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새로운 권리를 가진 취득하게 된 제3자는 포함한다. 이거는 바로 이거죠.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일 때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만 만약에 해제 후에 거래한 제3자라면 이것은
그 해제했다는 사실이요. 이것을 몰랐는 선의의 자만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게 해제했다는 사실, 이것을 몰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죠. 해제 후인지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함께 해석해 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번. 제3자에 해당되는 자를 물어본 것인데요. 갑소유의 토지와 을소유 Y 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랬네요. 갑소유 X 토지와 을소유 Y 건물, 주택, 이것을 서로 교환 계약을 통해서 교환을 이루어졌다 이거죠. 교환. 그래서 여기는 Y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X 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이 교환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보호되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죠. 해제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이걸 찾으라는 거네요. 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죠. 기업. 계약 해제 전에, 전이죠. 1번. 기업. 해제 전에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네요. 이게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갖춘 사람 이러네요. 그러면 종국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제 전에 거래한 매수인이라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보호되는 사람이다. 그죠? 보호된다. 해야 되겠죠? 자, 니은. 계약의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게 한 소유권을 등기시 보존을 위한 가등을 갖춘 자 했네요. 자, 여기도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이렇게 했네요. 가등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전에 했으면 이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보호되는 사람이고, 등기 했네요. 등기. 그럼 이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되겠네. 그죠? 디귿. 계약의 해제 전 갑으로부터 S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과 준임차인 했네요. 자, 이게 또 역시 보니까 해제하기 전에 주택 임차인인데, 임차인.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네.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보호되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보호되는 사람이다. 그죠? 자, 다 되는 사람이 리얼.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했네요.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자, 여기에 계약 해제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X토지 소유권, S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을이 신축했네요.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기술됐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건물을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자인 을이 소유권이 되겠겠죠? 이렇게. 자, 이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지금 계약 해제 대상은 뭐죠? 토지 매매, 토지 교환이죠. 토지. 그죠? 이 토지 거래한 요 토지 거래의 교환. 이 계약을 해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제 대상은 토지에 관한 것이지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와 관계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니므로 이 사람은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해 되겠죠?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되겠죠? 따라서 리얼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와 그 다음에 X가 가진 X 소유, X는 가본 Y 건물, 이런 X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는 되죠. 이 토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자, 1번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때는 여기 원상회복에 관해서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다. 반환의 성질이고 다만 반환할 때 원물을 전부 반환해야 되죠. 원물 전부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고 만약에 원물이 금전으로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죠. 이렇게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할 때. 금전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라. 이때 이자는 역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다. 이게 원상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상회복. 자, 그 다음 2번.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 최고 절차를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죠. 채무자가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한 때는 이행지체라도 최고 절차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걸 우리는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하고 이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소멸의 불가분성도 함께 존재하면서 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임의 규정. 그러나 이 불가분성이라 해서 동시에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채무자가 일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그 일부 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서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면 불이행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우리는 이 해제가 법정 해제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제했을 때는 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책임이 생긴다. 따라서 해제한 해제권자는 해제권 행사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해제권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의미하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이익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는 이익, 그것을 이행이익이라 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죠. 반드시. 계약
해지는 20번 하나 보실까요?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장래효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률관계는 청산 의무가 발생하죠. 서로 간에. 그리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지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틀린 것은 1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쌍방이 해지권을 가질 때는 해지 의사표시는 일정 기간의 해지기간을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임대차에서도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하게 되면 그 부동산일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라고 하면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러면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죠. 해지 효과가. 자, 2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될 것이고 3번 해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될 것이고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해야겠죠. 4번 해지 효력은 계약 성립 당시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한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장래효 그리고 청산 의무가 서로 간에 발생하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계수적 채권관계에 해지되면 당사자 간에는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계약 총칙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계약 각칙으로서 매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